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장중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가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2018년에는 3%포인트만 낮춘 후에 2022년까지 20%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36% 하락한 23,348.74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0.32% 내린 2,572.83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3% 소폭 내린 6,698.9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의 소비 지출은 허리케인 피해 복구 영향으로 8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9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9년 중반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며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0.8% 증가도 웃돈 것입니다. 9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감산 연장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60를 넘어서면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WTI 12월물은 전날보다 0.5% 오른 배럴당 $54 15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산유국들은 다음 달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감산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한 카탈루냐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0.23% 내렸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크 40 지수는 0.01% 하락했습니다. 반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0.09% 상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법인세율의 점진적인 축소가 고려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0.36% 하락이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전해드리죠.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사상 처음으로 종가 2,500시대를 열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1% 상승한 2,501.93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치였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오후 들어서 내림세로 전환을 하면서 0.04% 내린 689.6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10월 31일 화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 화요일이죠.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차기비 연준 의장 후보 지명이 임박해오면서 누가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 연준 의장이 될 것인지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새 의장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의 금리 인상 속도 역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미 FOMC 회의 역시 중요한 이벤트로 보이는데 어떤 점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의장이 뽑히게 될 것인지 여부인데요. 그동안에 이야기 나왔던 사람 중에 사실 이제 좀 좁혀졌죠. 그러나 좀 더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선 며칠 전까지만 하면 3명 정도가 나왔죠. 기존의 옐런 의장, 그리고 제롬 파월 이사, 그리고 존 테일러, 스탠퍼드 교수 이렇게 3명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했던 게 그동안 트럼프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테일러 교수가 물망에 올랐다는 거는 대단히 좀 신기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교수는 굉장히 매파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매파적일 뿐만 아니라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금리를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권한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트럼프는 사실 그동안에 옐런 의장에 대해서 좀 비판의 날을 세웠을 때 너무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정부와 호흡을 맞추지 않는다는 톤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당이 좀 다르죠. 트럼프는 공화당이고 그쪽은 이제 민주당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성향과 보면 사실 옐런 의장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비둘기적인 성향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그쪽에 날을 세웠다가 연임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또 테일러 교수 이름도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근사치로 나오는 게 제롬 파월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트럼프의 본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제 트럼프는 장사꾼이고 그런 TV 연애쇼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밀고 당기기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후보들을 언급을 쭉쭉 하면서 시장 간을 보는 거죠. 시장 간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의도한 흐름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세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마치 부동산 딜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시종일관 정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롬 파월 이사가 된다면 트럼프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그런 어떤 맥락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이 사람은 사모펀드 파트너입니다. 칼라일 그룹이라고 들어보셨죠? 칼라일 그룹의 파트너. 근데 사모펀드는 성향이 뭡니까? 사모펀드는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이 경제 정책을 핀다면 어떻게 할까요? 시장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장기적인 시장 균형을 바라보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장에 좋은 친화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학자 출신들 그러니까 언급이 되었던 테일러 교수라든가 그리고 기존의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시장의 균형을 학자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하고 시장 균형에 맞는 정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사모펀드 이사라면 보다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 흐름들을 지금 살펴보면 사실 12월에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10년물 금리가 상당폭 상승했어요. 10년물 금리가 한 2%대 초반, 그러니까 2.1 이하까지 떨어졌거든요. 9월 초에. 그러던 것이 2.4를 돌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롬 파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오히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금리는 10년물, 미국채 10년 금리는 2.37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롬 파월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다 보여지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지표물인 10년 국채가, 미국 10년 국채가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금리가 앞으로 쉽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상하고 있다라는
봐가 되겠죠. 그러니까 12월 금리까지는 올라갈지라도 제롬 파월 이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사우디 왕세자가 감산을 잘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또 추가 상승하면서 54달러까지 올라가는 최근 근래에 있어서 가장 높은 유가를 보여줬는데 단지 그것 때문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우디 왕세자 말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계의 어떤 지표물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기존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계 원자재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가 되는 것, 그런 변수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지금 달러와도 점차적으로 약세로 가는 방향이 될 것이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부터 12년, 13년 그리고 바로 직전 연도 15년까지 돈을 풀어왔던 중앙은행의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것이죠. 자산시장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 흐름을 파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요. 어딘가 달라붙어야 됩니다. 현금은 그냥 들고 있으면 통화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기 때문에 통화가치 보존을 위해서 자산의 이동을 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오르는 것이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것이고 주식 가격도 오르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때 월급쟁이들이 제일 불쌍해요. 왜냐하면 월급쟁이들은 자기가 받은 돈 가지고 그러고 생활하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자산이 없잖아요. 부동산 어디에 부동산이 몇천 평씩 있고 어디에 집이 몇 채 있고 쌓아놓는 주식 잔고가 수십억이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개인 월급쟁이들이. 그러니까 사실 되게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그런 재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제롬 파월 이사가 된다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신흥국 투자가 오히려 더 쉬워지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 시장이 이제 2,500 돌파했는데 연초에 혹시 지수 제가 얘기를 잘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높게 봤거든요. 그때 참 제가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가시화되죠. 정말 이번 장이 보통 장이 아니다라는 일부 고객들한테 그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장 보통 장 아니고 적어도 2,800에서 그리고 3,000 정도는 그냥 무난히 가야 되는 장이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내년에 정말 빠르게 우리가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그런 것을 보는 수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에 이런 약달러가 계속 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 이 방송을 보고 있으신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월급쟁이더라도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월급쟁이들이 월급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결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이러니까 사회 구조를 읽어내고 대응을 한다는 것은 일부 자산을 획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주식 자산은 거기에 좋은 그런 획득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우리 같은 신흥시장에는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매파가 아니고 중립파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립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모펀드 이사했던 사람이 물론 자기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대로 쭉쭉 밀어붙이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본질을 잊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전 정부 한국 기준으로 보면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책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그분들이 부동산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의 그 정책이 나오는 것은 자기의 본질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모펀드 이사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느냐? 안 될 것이다, 절대. 결국 중립도 아닐 것이다. 비둘기파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최소한 중립만 되더라도 신흥신국 시장 그리고 위험자산 시장은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증거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채금리의 하락, 즉 국채 가격의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철강 업계가 공급 과잉의 늪에 빠졌다라는 소식인데요. 현재의 용량만으로 향후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생산국들이 감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년간 골칫덩이였던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또 철강 업계 최근에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업황에 대한 전망까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는 수요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는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마치 반도체 이야기를 드리면, 반도체도 그동안은 공급 라인이 중요했습니다. 공급이 중요한 사업이었고,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이 결정됐는데, 이번에 슈퍼 사이클이 보통 슈퍼 사이클이 아니고 정말 울트라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보통 반도체 사이클이 한 1, 2년 최고 호황을 구가하면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느냐? 수요의 변화 때문입니다. 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폰 X, 아이폰 10의 그 수요가 지금 엄청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그런데 좀 이상하게 포착되고 있는 게 그 얘기를 잠깐 먼저 드리면 아이폰 10이 128기가가 지금 잘 안 보여요. 64기가와 256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그러면은 애플의 의도는 뭐냐? 256기가 쓰라는 얘기겠죠. 64기가 그거 M 몇 개 깔아도 64기가 금방 합니다. 거기다가 카메라 몇 장 찍고 이러면 동영상 몇 개 찍고 이러면 64기가 그냥 모자라지죠. 계속해서 그 화소수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결국 256기가로 간다라는 것인데, 256기가로 간다면 반도체의 호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주식들이 다시 재반등할 수가 있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가격의 움직임은 애플에 준하여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잘 맞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보다 오히려 애플의 뉴스, 애플의 주가와 애플의 판매 실적이 훨씬 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전망인데요. 어쨌든 수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은 계속해서 과잉이었는데 그럼 그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반도체하고 좀 다른 것은 공급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사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담에서도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오갔죠. 트럼프가 보호무역 막 하겠다 했더니 융커죠. 융커 유럽의 의장인데요. 유럽 의장이 계속 설득을 했죠. 집행위원장인데요. 그래서 보호무역적인 그런 스탠스를 조금 후퇴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타협안을 했고 미국이 보호무역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 유보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2017년 11월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이런 철강 과잉에 대한 해결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는 계속 자기네들 스크랩, 그러니까 다 치워버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중국에서 수출하는 건 다 덤핑이에요. 왜냐하면 자국 내에서 못 파니까 어디든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회사가 돌아가려면 인건비도 주고 공장도 돌려야 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 울며 겨자 먹기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본전치기만 해도 오케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본전치기 하면 완전 덤핑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수지하면 너무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키운 거면 뭐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나라 돈을 가지고 나라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역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왜 니네가 나라가 돈을 해서 철강을 덤핑 치느냐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2008년부터 15년 사이에 철강 수출이 2배가 됐는데 1억 1,100만 톤을 수출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준인데요.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이 16억 7천만 톤이고 이 중에 그 생산 능력은 약 7억 톤은 초과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준, 그러니까 그 뭐 1억 톤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1억 톤을 수출하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철강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 스크랩하고 있다라고 그러고 1억 5천만 톤 수준의 제철소를 폐쇄했다고 하고 3분의 2 정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강 수요는
그 공급 가능인데 이제 수요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자재 중에 하나가 또 철강도 원자재 중에 하나겠죠. 달러 약세가 계속된다면 어디든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세계 무역으로 읽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BDI 지수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싣고 나르는 데 있어서 그냥 컨테이너로 완제품을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원재재를 실을 때 우리가 건화물로 나르게 되고요. 그게 바로 BDI 지수를 통해서 그 건화물 운임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운임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세계 교역이 많아지고 활발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BDI 지수가 지금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세계 경기가 분명히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수요는 회복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아직까지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라서 중국의 스크랩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중국의 철강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철강의 흐름들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철강업계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찬가지죠. 미국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전할리를 피우는 게 사실은 미국에서 철강을 가지고 제품 만드는 사람들은 제조업자들은 철강 가격이 싸게 공급되는 게 좋아요. 덤핑 같은 것들을 하는 게. 그래서 그쪽도 오히려 좀 그 반발하는 기세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이라는 대형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그렇게 그 회복은 좀 되고 있습니다만 옛날 같지 않은 모습은 이런 그 글로벌 공급 과잉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가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넘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고 올해부터는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교역이 좀 더 활발해진다면 국내 입장에서의 회복은 좀 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 분석 도와드렸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볼 거고요.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입니다.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이사회를 개최하고 인사 및 조직 개편 등을 발표하게 됩니다. 역대 최대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자, 국내 시장이 이제 새로운 길을 가고 있죠. 어제 종가상으로 2,500포인트를 코스피 시장이 돌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것이 1980년 1월 4일 지수 100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가 37년째인데요. 37년 만에 2,500포인트 돌파는 기업을 통함으로써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이 또 10월의 마지막입니다. 10월에 오늘 31일 10월을 마무리 짓는 오늘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오늘 주총을 합니다. 이사회도 열리고요. 그런데 뭐 매년 열리는 이사회, 뭐 매년 열리는 주총인데 왜 오늘이 중요하냐면 자, 삼성전자의 이번 주총과 이사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종합지수의 그 움직임 가능성이 굉장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움직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국내 주식시장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사회를 엽니다. 이사회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미 권오현 실질적인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호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권오현 부회장인데 이 권오현 부회장이 이미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오현 부회장이 현재 맡고 있는 것이 DS 부문장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데 이 권오현 부회장의 사임함에 따라 이들 후속 인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 권오현 부회장의 퇴임으로 인해서 그 비는 자리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의 인사 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광범위하고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그래서 대표
이 대표이사 부회장뿐만 아니라 이사회 의장 그리고 적극적인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이번에 이사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망입니다. 그런 관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인선이 이루어지냐에 따라 삼성호의 향방이 결정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오늘 잠시 후에 발표될 주주총회에서 잠시 후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발표될 내용에 초미의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지난 2분기 결산 발표를 하면서 삼성이 앞으로 2020년까지 미래 전략을 발표하겠다 하는 공식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번 주주총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것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대하기로는 현금 배당 확대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회사의 잉여금의 절반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주주 환원 정책으로 투입될 규모가 약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올 당기순이익이 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그의 절반이 20조 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에 당기순이익 삼성은 5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내년도에는 무려 25조 원의 주주 환원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사회에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 기관 내용을 한번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지금 권오현 그 부회장의 후임으로서 김기남 반도체 사장이라든지 신종균 모바일, 윤부근 소비자 가전, 진교영 디바이스 솔루션, 진동수 의료기기 이런 그 계열사의 대표이사들이 후임으로 거론이 되고 있지만 하나 특이한 것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부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의 친여동생이죠. 그래서 이부진 사장까지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이사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지 이 또한 삼성호를 이끌어갈 차기 CEO에 대한 그런 윤곽이기 때문에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주총과 이사회의 그 결과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에 아주 민감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곧바로 종합지수의 주가 움직임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첫 번째 이슈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얼어붙었던 유통과 관광업계 내에서 조금씩 활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지도부 출범의 한중 관계도 해빙 무드로 접어들 것이다라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드 빙하기가 이제 곧 막을 내릴 수 있겠는지 또 사드 관련주라고 불리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 바닥은 확인한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참 전 세계적으로 이 정치하고 경제는 참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가만히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일본도 그랬죠. 일본도 결국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이제 완전히 독점적인 1인 지휘체제를 달성을 했고요. 시진핑 주석도 사실 그동안 중국은 집단지도체제였는데 이제는 시진핑 2기 출범을 기점으로 해서 1인 독주체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외신 보도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진핑 2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1기 동안에는 아주 사드로 인한 대한 압박이 엄청나게 강했는데 2기가 되니까 해빙 무드로 돌아서는 어찌 보면은 이게 이번 선거의 압승을 위한 그리고 국민의 탄압을 위한 그런 어떤 강력한 조치가 되지 않았나. 역시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해빙 무드로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이 유커들이 귀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여행사의 한국 방문 상품을 일절 금지했던 중국 정부 당국이 그것을 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형 여행사가 아니라 중소형 여행사를 중심으로 해빙 무드가 일고 있고요. 또 크루즈선이 한국을 기항하는 그런 루트로 재편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연초만 그리고 지난 2분기만 해보더라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에 나타나면서 해빙 무드가 조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27일 날 베이징 한국대사관에서 대한민국 개천절 및 국군에 대한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천 샤오둥 외교부 부장조리라고 합니다. 차관보급이라는데 이 차관보가 참석을 해서 성황을 이뤘다는 점은 이거는 지난해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던 중국 고위 인사가 참석함으로써 역시 해빙 문화가 이제 정치권에서도 완연하게 나타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에이펙
11월 초에, 다음 주에 이제 11월 초에 베트남에서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서해를 맞닥뜨리고 있는 중국 허베이성과 충남 경찰청이 업무 협약 방안을 논의하기로 접촉을 하고 있답니다. 이 또한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보니까 해빙 무드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해빙 무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완연하게 해빙 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죠. 사드 피해주였던 일부 면세점을 포함한 유통주들, 항공 같은 유통주들, 그리고 화장품주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섣부른 판단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태는 벗어난 것이 확실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 달 11일, 11월 11일이죠. 일차가 4개 겹치는 날. 자, 중국의 광군제입니다. 원래는 이 독신자의 날로 시작했던 광군제가 이제는 미국발, 중국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아주 대대적인 쇼핑 행사, 할인 행사를 합니다. 이 광군제를 전후로 해서 이 해빙 무드가 완전히 무르익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동안 증시에 억눌림을 받았던 중국 관련들, 사드 관련 피해주들이 주시장에서 새로운 주도로 부각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5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투자 조언까지 여쭤볼게요. 네, 모 가수가 예전에 불러서 10월의 마지막 밤 이런 노래가 유행가 가사가 있어서 10월 달 되면 그 가수의 음악이 대대적으로 나온다고 하죠. 자, 오늘 주식시장도 10월의 마지막인데요. 오늘 마지막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끝내 뉴욕 증시는 조정을 받았어요. 다우, 나스닥 모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세제 개편안을 이제 상정을 하는데 이 세제 개편안을 점진적으로 하겠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율을 20%까지 인하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올해 다 하는 게 아니라 2020년까지 이렇게 3자년 계획을 늦춰서 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나스닥과 다우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사상 최고치 신고가 행진을 구한 것을 본다면 2000년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시장도 이제 새로운 길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제 종가상으로 2,5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37년 만의 일인데요. 과연 국내 시장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앞서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문가, 모든 개인 투자가들마다 다 의견들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의견을 믿고 주식 투자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조가 상승 기조이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 매수 마인드 전략을 지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올바른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투자 격언을 말씀드리면 무릎에서 서서 어깨에 팔아란 주식 격언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이 상투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상투에서 매도하는 것이나 어깨 라인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오늘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오전장에서 아니면 시초가에서 하락 출발한다면 오전장 하락이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매매 전략, 매수 마인드 전략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수 마인드 전략이라는 게 뭘까요? 매수 마인드 전략이라는 것은 현재 갖고 있는 주식보다는 현금보다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자 하는 거고, 그리고 한 번 주식을 매수했다면 섣불리 매도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자 하는 전략이 매수 마인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주도주로 할 수 있는 반도체, IT, 정유, 제약,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있죠. 네, 계속 보유 전략입니다. 저는 끝까지 가지고 가자 이거죠. 여기서 승부를 갖고 계시면 승부를 보자는 것.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하시는 걸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저는 만약에 주식이 하나도 없고 현금만 100% 갖고 있어. 그런데 지금 반도체라든지 정유주라든지 이거 추격 매수하기에는 진짜 사실 부담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력 배팅을 하기는 힘들어요. 한 10% 정도는 매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력으로 들어가기는 힘들다고 본다면 새롭게 바닥에서 턴하는 앞서 모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사드 관련 피해주들도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신규 턴어라운드 주에도 분할 매수로 대응해도 좋다는 거죠. 자, 그런 종목은 뭐가 있느냐? 자, 말씀드렸다시피 사드 피해주로 그동안 엄청난 조정을 받아서 이제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 자동차는 뭐 완성차나 부품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햇볕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으로 판단되는 조선주들. 그리고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음식료 같은 유통주들. 이런 종목군들로 폭넓게 매수 전략을 펼쳐보셔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쉬어가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항상 조정받을 라인에서 조정받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쉽사리 고점을 예측하고 저점을 예측하려 하지 마시고요. 있는 흐름대로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꼭 무심하시면서 계속해서 주식 편입 비중을 늘려가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했다면 이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매수할 타이밍을 노려서 항상 지금은 주식 편입 비중이 70% 이상 유지하는 그런 투자 전략,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오늘도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움직임 보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1부의 마지막 코너인데요.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물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지 조언을 좀 듣고 싶은데요. 국내 쪽부터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봐서 부합권 매매를 잘 활용하자는 말씀을 여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종합지수 2490선부터 2510선까지 보합권 예상이 되고요. 물론 반올림을 해서 러프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어제 저희가 매매한 거는 우선 이랬습니다. 332지수 안착이 어려워서 매도 관점 드렸고, 그 다음에 반등시에 다시 재매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잡히지 않아서 330지수 지지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30.10대 지지력을 보고 매도 매수 이렇게 관점을 열고 봤었고요. 어제 움직임들이 원체 느려서 국선은 적극적으로 매매는 하지 않았고요. 단지 관점 고가와 저가를 정확하게 바운더리를 정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으리라 예상이 듭니다. 자, 오늘은 331.50대 저항들 예상을 갖고 있고요. 우선은 S&P 지수도 추세를 약간 누른 듯한 모습, 그러니까 보합권에서 상승이 세지 않기 때문에 고점 높이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횡보하다 보면 추세가 무너뜨리는 횡보 보합을 띄는 거죠. 아직 이슈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력을 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330지수 지지력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지가 되고 330 지수 초반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죠. 330.4050대. 그러면 오늘 또 330지수 지지가 잘 됐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 라인이 331.50에 있기 때문에 그 구간들 1.5% 내에 보합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은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네. 예, 국내보다는 해외 선물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좀 더 유리한 환경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해외 선물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투자 조언 여쭤볼게요. 네, 해외 선물 쪽도 우선은 장 자체는 완전 보합입니다. 하루 매수, 하루 매도 이렇게. 하지만 이제 변동성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내기가 좋을 수 있죠. 예, 우리가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이제까지 단 하루의 손실도 없이 잘 유진하고 있지만 사실 수익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뭐 하루에 뭐 200-300 한 계약으로 200-300을 보통 목표로 해왔었는데 요즘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작다는 이야기죠. 우선은 해외 선물 쪽도 우선은 이제까지 수익을 잘 지켜내고 그다음에 보합권 이벤트를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로 달러 우선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들 깬 상태에서 돌파 이후에 지지력 그다음에 매수가 있었죠. 유로 달러는 어제 제가 정확하게 아침에 리딩을 시작하면서 이 구간에서 매수로 뭐 이 자리까지 가겠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매수를 잡으신 분들은 빼 드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매도로 돌리자 해서 매도까지 마무리 지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12시가 넘어서 저희가 매매하지 않았고 그렇게 보다면 보합권 중심을 두고 아래에서 하루 놀고 위에서 하루 놀고 이런 보합권이죠. 달러 인덱스 자체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까지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오버슈팅을 약간 시도하다 마느냐 그걸 본다 그랬죠. 시도하다 말기 때문에 하루는 양봉 하루는 음봉 그래서 모든 통화 상품들이 이 달러 인덱스에 의해서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슈 자체가 FOMC에 집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금리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는 전반적인 모든 통화상에 대한 달러의 기준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 큰 기조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여전히 보합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에 매도까지 마무리를 지었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렇다면 이 바운더리 내에서 크게 보지 않습니다. 1.1700 지금 어제 고점보다 약간 윗자리들 상방 제약 라인들이라고 보죠.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들이 볼 때는 이렇게 라인을 끊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채널 형태의 구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래 구간 1.16-400대 그 다음에 1.17-000대 지지력 저항 잘 확보하는지 보고 싸우시는 게 좋고 디테일한 거 리딩 시에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도 여전히 보합권 53달러를 넘어간 이후에 지금 55달러를 확인을 하지 못하고 그냥 보합권에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희가 54.15를 저항을 보고 고점 전에서 한번 매도를 쳤었는데요. 얘네도 작게 빼먹지 못하고 한 15핍 15만원 정도의 손절을 낸 다음에 최고점에서 다시 매도를 쳐서 그 2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은 55불대를 확인을 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은데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그림은 나오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면 아시아 유럽장의 54.20대 저항에 오늘은 54불 지키는지를 잘 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53.40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이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개인들이 매매하기 좋은 거는 54.50 위에서 매도, 그 다음에 54.50 위에서 매도, 53.50 아래에서 매수 전략이 유리하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황 기다리면서 매도 쪽으로 우선은 배팅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리딩 시에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 골드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골드 어제 채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단부를 낮추고 그 다음에 고점을 지속적으로 높이지 못하는 보합 구간 채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우선 사인은 또 얘네들은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어제는 유럽장 그러니까 이때가 한 오후 7시죠. 12730 매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유로하고 크루드 오일을 하느라고 손을 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 돌파 이후에 급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지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골드는 아무래도 이 위쪽 상단부를 크게 큰 그림을 한번 열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위에 올라가면 돌파 예상에서 찍을 수 있는 바운더리고요. 중요한 건 오늘 지지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죠. 지지 예상은 12774.0 한마디로 이 구간대죠. 왜 꼭지점이 아니고 이 구간대냐 하면 우선은 달러를 보고 움직이는 영향이 많아 보입니다. 저는 미리 분석을 하고 자리를 보기 때문에 제 관점으로는 그래 보이고요.
그렇다면 얘네들 꼭지점을 배제한 나머지 매물대 중심 자리를 지키는지가 오늘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지가 중요하고 우선은 지금 오전 중에는 1276.0대를 지키고 위에서 놓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럽장 미장까지를 대응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이 강한 매물대 1274.0까지도 지키는지가 중요하고 위에서 배팅했더라도 손절 라인은 저걸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또 저희는 유로와 우선 크루드오일 위주로 좀 공략을 할 생각이고요. 방향성이 난다면 골드 같은 종목을 적극적으로 손댈 수 있겠지만 아직은 상단부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상단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차트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골드에 대한 기준은 이 라인들 하나 설정을 해드릴 거고요. 이 지금 있는 선하고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큰 수익보다는 물론 주식 쪽이나 다른 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수익이죠. 하지만 한계약 기준으로 저희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수익이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는 좀 작습니다. 작은 수익들 잘못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크게 한 번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좀 지켜나가면서 익절을 잡아가는 대응, 그 다음에 보합 기준에서 저항과 지지력들 잘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능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익을 지켜내는데 집중하자라는 조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 선물은 더 장중 전문가의 리딩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선물 시황 전략자들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이사회를 개최하고 인사 및 조직 개편 등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장 개장 전에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매출은 6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증가를 했고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14조 5천억 원으로 또 기록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0% 가까이 오른 수준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개장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증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곳도 있는데요. 오늘 새벽 서울에도 첫 서리가 관측됐고요. 안동과 청주는 첫 서리가 내리고 첫 얼음이 얼었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별다른 구름 없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명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7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 17도, 강릉과 울진 1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와 대구 18도, 부산 1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풍랑특보는 밤사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서 최고 3m,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은 중북부 지방에, 금요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가을비는 내복 한 벌이라는 말처럼 비가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기온이 떨어지며 추워지겠습니다. 한 주간 기온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